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당황하시고 또 많이 혼란에 빠지셨을 텐데 초유의 사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재난으로 좀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일단 위로의 말을 전하고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당황만 하고 혼란만 겪을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수능은 마지막까지 EBS가 책임집니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널 체크포인트라는 강좌가 특별히 준비됐는데요. 우리 경제 파트 전범위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뭐가 제일 중요한지 빠르게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 강좌는 개념 강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파이널로 어떤 주제가 중요하고 내가 혹시 놓친 게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니까 자, 여러분 화면 앞에 딱 집중하셔가지고요. 여러분 필기 도구 하나만 준비하신 다음에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나, 혹시 놓친 게 있나,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놓친 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EBS가 전 영역에서 이렇게 준비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파이널로 여러분 불안한 마음 EBS 강좌를 통해서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고요. 그리고 수능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파이널 체크 포인트 우리 이제 화면 통해서 한 개 한 개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자, 무조건 수능에서 1번 문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경제 활동의 흐름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점검하실 건 뭐냐면 문제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실 건 뭐죠? 자, 실물의 흐름, 실선, 그 다음에 점선, 화폐 흐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서 물어보는 건 뻔합니다. 일단 블랭크 줄 거예요. 가계 또는 기업 주고 시장 블랭크를 주거나 시장을 주고 가계 기업 블랭크를 주겠죠. 또는 정부도 블랭크 주면 실물과 화폐 흐름을 통해서 각각의 시장을 잡거나 각각의 경제 주체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들어가냐면 특히 화폐 흐름 중에 여기가 소비 지출에 해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을 거쳐 기업으로 들어오는 화폐 흐름은 판매 수입, 그 다음에 자, 가계를 거쳐서 실물, 노동, 토지, 자본 등이 나가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죠. 임금, 지대, 이자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분배. 되죠? 그래서 이런 화폐 흐름뿐만 아니라 실물의 흐름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가계와 정부 사이에는 시장을 거치지 않는 조세 공공재 있죠? 자, 화폐, 실물인데 중요한 거. 자, 가계 또는 기업은 조세를 납부한 만큼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틀렸죠? 그렇죠? 우리 등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조세 납부와 공공재 또는 공공 서비스 혜택은 무관하다. 요거 반드시 체크하시고 아셨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파이널 체크 포인트도 한번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자, 기업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실물의 흐름은 수출 맞죠? 자, 외국에서 기업으로 들어오는 실물의 흐름은 수입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함정 나올 수 있는 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업에서 외국 또는 국내 경제 주체, 국내 경제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점선의 흐름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점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화폐가 나갔으니까 이때는 화살표가 나갔지만 화폐가 나갔다는 건 수입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국내 경제 주체로 국내 경제로 이렇게 화살표인데 점선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화폐가 들어온 거죠. 그럼 요거는 수출이다. 됐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수능에 무조건 나오는 주제니까 우리가 기본적 내용 확인했고요. 선생님이 좀 부가적으로 요 수출과 수입의 흐름까지도 정리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정리가 됐죠? 자, 우리 두 번째 갑니다. 자, 기회비용 어떠한 주제든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단순하게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기회비용이 출제될 수가 있고 또는 생산가능국서 또는 교역과 관련돼서 기회비용 구하는 게 출제가 될 수 있죠. 자, 우리 두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는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을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합리적 선택은 동일한 비용이라면 편익을 극대화하는 거고 동일한 편익이라면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 문제가 나오면 제시문을 분석한 다음에 항상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자, 공식에 어떻게 대입하냐면 선택의 편익과 그 다음에 기회비용을 비교하는 거고 우리 암기하고 있죠? 자,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묵시적 비용의 합이다. 자, 명시적 비용 뭡니까? 어떤 선택으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고 묵시적 비용은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것들이 여러 가지라면 그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 되죠?
그래서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된다. 자, 다른 말로는 넘깁니다.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되니까 편익 빼기 기회비용이 0보다 커야 되고요. 순편익 또는 경제적 이윤이 0보다 커야 된다. 즉 양의 값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문제가 나오든 간에 이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거고, 또 하나 주의하실 건, 자, 과거에 이미 지출돼서 현재 시점에서는 회수할 수 없다, 엎질러진 물, 매몰 비용은 고려하면 안 된다. 되죠? 그래서 결론은 모든 경제적 선택에 따르는 기회비용은 무조건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단 편익이 동일하다면, 그렇죠? 그래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매몰 비용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자, 우리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이 공식을 바탕으로 푸시는 거니까 우리 파이널 체크 포인트 두 번째 주제로 체크를 했죠.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생애주기 가설을 다시 한번 좀 뺏어 보자는 겁니다. 생애주기 가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소득의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의 흐름이 있죠. 그렇다면 A 시점, 그 다음에 B 시점을 꼭 구별하셔야 돼요. A 시점 이전에는 소비가 소득보다 많아서 우리가 요 C 한번 써볼까요? 음해저축. 그 다음에 E도 마찬가지로 음해저축 됐나요? 그런데 우리가 D는 결국 이게 저축이죠. 양의 저축이고요. 꼭 체크하실 건 결국 요 A 시기를 지나면서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니까 이제 양의 저축이 생기는데, 그럼 계속 저축 액수가 누적되겠죠? 그래서 요 B 시점이 있습니다. 요 B 시점에서 뭐가 최대다? 누적 저축액이 최대다라는 거, 여러분이 요것만 좀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누적 저축액이 최대인 건 언제다? B 시점. 됐나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여기다가 소비 성향, 그 다음에 저축 성향 같은 걸 물어볼 수가 있어. 소비 성향, 뭐 처분 가능 소득분의 소비, 그 다음에 저축 성향은 처분 가능 소득분의 저축.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생애주기과 관련된 그래프 분석하시고요. 이게 과거에 기출됐다가 올해 평가원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파이널 체크 포인트 세 번째 주제 생애주기 가설 정리됐고요. 이거 관련된 기출문제까지도 꼭 풀어보시기 바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것도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되죠. 공식 가지고 이제 여러분 문제 푸는 건데,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죠. 그럼 우리 기본적 공식 이윤은 총수입 빼기 총비용. 됐나요? 자, 그럼 총수입은 항상 우리 체크하실 거 가격 곱하기 판매량, 자, 또는 모든 재화가 판매됐다 가정하면 생산량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총수입 빼기 총비용이고요. 자, 3번, 4번 중요한 공식 꼭 암기하시고, 평균 수입은 총수입을 생산량으로 나눠준 거고, 평균 비용은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눠준 거죠. 단, 결국 평균 수입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재화 한 단위당 수입, 그래서 시험 문제에 평균 수입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갑자기 재화 한 단위당 수입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결국 재화 한 단위당 수입은 뭐를 얘기하는 거다? 가격. 정말 잘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평균 비용은 그냥 재화 한 단위당 비용. 그쵸? 자, 그리고 한계 수입, 한계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계 수입은 교과과정 내용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재화 한 단위 생산을 늘릴 때 추가되는 수입,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요. 재화 한 단위 생산을 늘릴 때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냐? 그러면 재화 생산을 한 단위 늘릴 때마다 추가되는 수입을 파악하시면 되는 거고, 한계 비용은 재화 한 단위 생산을 늘릴 때마다 추가되는 비용을 파악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공식 가끔 물어보죠. 부가가치. 자, 이윤과 구별해야 돼요. 부가가치는 이윤은 총수입 빼기 총비용이지만 부가가치는 총수입에서 중간재 구입 비용을 빼준 거고, 결국 그 부가가치를 구한 다음에 그 부가가치를 갖고 뭐가 이루어지더라? 분배가 이루어지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나와야 되죠. 분배는 임금,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지대, 그 다음에 이윤의 합이니까 분명히 시험 문제에서는 부가가치 계산을 물어본다면 반드시 부가가치를 구하게 한 다음에 임금, 이자, 지대 값을 줍니다. 그리고 이윤이 얼마냐? 그럼 부가가치 이퀄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합이니까 이 세 가지를 안다면 자동으로 뭐를 구할 수 있다? 이윤을 구할 수 있다. 문제풀이 팁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수능 문제는 무조건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 단원이 무조건 출제가 되고요. 무조건 계산 문제 출제되니까 기본적으로 공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파이널 체크 포인트 4 네 번째 주제에서 다시 한번 공식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섯 번째 주제 갈까요? 자, 조세와 세율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항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간접세, 결국 조세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를 나누고, 그거 외에 세율 구조에 따라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 기본적으로 이거죠. 과세 표준이 커질 때 항상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의 세로축을 체크하는 거예요. 세율이라면 이런 모양 나오면 누진세고 비례세고 역진세더라. 이 모양 꼭 알아두시고요. 그렇죠? 그런데 세율이 아니라 세액입니다. 세액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죠. 그렇다면 세액일 때는 아까 누진세였던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세액으로 바뀌면 비례세라는 거, 그 역진세 모양, 그 다음에 누진세는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더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는 일반적인 유형은 항상 그래프를 통해서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를 잡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이 선택지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죠. 어떻게 세부적으로 들어갈까요? 당연히 누진세라면 소득재본배 효과가 크다. 그럼 누진세라면 과세 대상의 증가 속도와 세액의 증가 속도 누가 더 크냐? 그럼 과세 대상의 증가 속도보다 세액의 증가 속도가 크다. 하지만 비례세는 세율이 일정하고 그 결과 과세 대상의 증가 속도와 세액의 증가 속도가 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무조건 출제된다는 바탕 하에서 기본적인 직접세, 간접세는 선생님이 여기서는 설명 안 하지만 기본적 직접세, 간접세 내용과 직접세는 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간접세는 주로 비례세율이 적용되더라. 그 내용들, 그리고 간접세의 대표적인 세금으로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와 개별 서비스세,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아셨죠? 자, 다 알고 있는 거죠. 마지막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조세와 세율 봤고요. 우리 체크 포인트 여섯 번째,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의 정의는 주어진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하여 생산 가능한 두 재화의 조합들을 연결한 선,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모두 효율적이다 라는 정의를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 안에 위치하는 점은 생산 가능하지만 비효율적,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위치한 점은 생산 불가능. 됐죠?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상의 A, D 모두 효율적 생산 조합. 되나요? 자, 그렇다면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결국 뭐라는 거죠? 기회비용이다. 됐나요? 자, 그런데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직선이란 얘기는 일정한 거죠. 그럼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직선 일정하다는 얘기는 결국 모두 일정하다는 거죠. 기회비용도 일정하다. 기회비용도 일정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수능 교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인 형태를 문제로 출제합니다. 따라서 생산 가능 곡선 일정하면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아니 기울기 일정하다, 기회비용 일정이란 포인트 잡고 우리 연습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 구해서 뭐 한다? 기회비용 잡더라. 되죠? 결국 A점에서 기회비용과 D점에서 기회비용은 X의 생산을 늘려도 둘 다 뭐하다? 일정하다. 여기까지 꼭 정리하시고, 이 내용은 단독으로 생산 가능 곡선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 외에도 비교의 파트에서, 교역 조건 파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생산 가능 곡선을 주고 기회비용 구해서 비교의 잡고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하는 걸 물어볼 테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단순한 문제 외에도 뭐 겹치는 모양의 생산 가능 곡선 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생산 가능 곡선 그래프를 따로 두 개를 독립적으로 주고 각각 다양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 중요한 게 현재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주어진 생산 기술 수준과 주어진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하여 생산 가능한 조합들이죠. 그럼 만약에 기술 변화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 X제 기술만 발전하거나 Y제 기술만 발전하거나 등등 기술 변화가 생긴다면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이동할 거죠. 그거 알고 계시죠? 거기까지 정리해 두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생산 가능 곡선 파이널 체크 포인트 여섯 번째 주제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우리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기출문제 다시 한번 좀 반복해 보시면서 특히 생산 가능 곡선 문제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주제 이렇게 끝나고요.
우리 7번째 주제 갈게요. 자, 대체제, 보완제 무조건 출제되는 거죠. 자, 연관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일단 대체제. 자, 서로 다른 재화에서 비슷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한 재화 가격과 다른 재화가 만약에 대체제 관계라면 한 재화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는 무슨 관계를 가진다? 양의 관계를 가진다. 결국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면 세로축을 A제 가격이라고 보고요. 가로축은 B제 수요라고 보면 A제 가격 상승할 때 B제 수요가 증가하더라. 됐나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례 보시고요. 근데 항상 시험 문제는 직접적으로 가격과 수요를 물어보면 문제가 너무 단순하니까 A제 가격이 상승했다 하락했다는 단서를 어떻게 준다고요? A제 공급 변화 단서를 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공급이 증가하는 단서를 주면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공급이 감소하는 단서를 주면 공급 감소 가격 상승. 되죠? 그 다음에 수요 변화, 그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텐데 문제는 수요 증가 감소하면 또 너무 단순하니까 수요가 증가했다면 그 결과 수요 증가 이후에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판매 수입 증가 이런 단서를 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제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완제 볼게요. 자, 보완제는 재화를 따로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할 때 더 큰 만족을 주는 재화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죠. 한 재화와 두 재화가 있는데 둘 사이의 관계가 보완제라면 한 재화의 가격과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요는 또는 부의 관계를 가진다. 그렇죠? 그래서 프린트와 잉크죠. 프린트 가격이 상승하면 프린트의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잉크의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X제 가격을 세로축에 쓰고 Y제 수요를 가로축에 쓰면요. 한 재화 가격과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요는 부의 관계를 가진다. 프린트, 잉크, 자동차와 휘발유, 카메라와 필름. 되나요?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는 무조건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이게 연관제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두 가지 포인트. 대체제일 때는 한 재화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는 양의 관계. 그 다음에 정의 관계죠. 보완제일 때는 부의 관계. 여기에 착안해서 문제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 7번째 체크 포인트에선 대체제와 보완제의 관계 살펴봤고요. 자, 8번째 갑니다. 8번째. 자,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자, 타이틀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동할 때 그렇다면 균형점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일단 먼저 보세요.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존재하죠. 수요 공급곡이 존재하는데 그럼 원래 균형점이 이렇게 있었고요. 만약 문제 제시문을 봤더니 수요 증가, 공급 증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 프린트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가 증가했고 뭐 이런 식으로 수요 증가, 뭐 프린트 기술, 생산 기술에 대한 어떤 혁신이 발생했다. 그럼 공급 증가. 자, 그렇다면 그냥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의 단서만 줍니다. 그리고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가? 자, 우리는 정교하게 문제 그래프 그리면서 연습했던 게 각각의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발생한다면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을 비교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살펴봤죠.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연습을 하시고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어떤 누가 더 많이 증가했다는 증가폭 또는 변화폭을 주지 않고 수요 증가, 공급 증가만 물어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한다면 결국 그 경우에 새로운 균형점은 어딘진 모르지만 요 안에 위치할 수밖에 없죠. 자, 따라서 결국 원래 균형점에 비해서 균형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하지만 균형 가격은 불분명. 되죠? 특히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의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아요.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 그래서 특히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나오면 새로운 균형점은 요 안에 위치하고 가격은 불분명, 거래량 증가. 그럼 반대로 수요 증가, 공급 감소라면 새로운 균형점은 요 안에 위치할 테니까 가격은 무조건 상승. 하지만 거래량은 불분명. 되죠? 세 번째. 자, 수요 감소, 공급 감소라면 새로운 균형점은 요 안에 위치할 테니까 가격은 불분명하지만 거래량은 무조건 감소. 자, 마지막. 자, 수요 감소, 공급 증가라면 새로운 균형점은 요 안에 위치할 테니까 가격은 무조건 하락하고요. 거래량은 불분명. 이거는 거의 암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그냥 제시문으로 해서 여러분이 그래프적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유형도 있고,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를 블랭크 치는 겁니다. 여기를 블랭크 치고요. 여기를 블랭크 치고 블랭크. 그럼 보통 문제 유형은 기억,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리을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가격 불분명, 거래량 증가, 가격 하락, 거래량 불분명, 가격 상승, 거래량 불분명, 가격 불분명, 거래량 감소. 이걸 여러분이 잡아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잡아내기 위해서는 혹시 이게 좀 아마 모르는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단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친구들은 반드시 돌아가서 요 그래프 갖고 다시 한번 꼭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8번째 체크 포인트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탄력성.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탄력성은 문제 유형이 무조건 2가지로 출제가 돼요. 첫 번째는 항상 가격 변화율을 주고요. 단,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수요량 변화율로 파악하는 거죠. 다시 한번 완전 비탄력적,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 탄력적 이 경우에 대해서 이 내용이 바로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오늘 이 강의 들으면서 바로 다시 한번 암기할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완전 비탄력적은 항상 일정 양을 구매하는 거니까 가격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량 구매, 그 결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다. 이에 반해 비탄력적은 탄력성이 1보다 작으니까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 변화율보다 크다. 단위 탄력적은 항상 가변율과 수변율은 같아요. 단 부호가 반대인 거죠. 따라서 항상 일정액을 구매한다. 되죠? 탄력적은 가변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단 부호는 반대죠. 그리고 특히 하나 주의하실 건 요 3가지는 수요 법칙이 성립되더라. 됐나요? 자, 2번째는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은 항상 가변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이 같아요. 부호까지, 수치까지 같고요. 비탄력적은 가변율이 판매 수입 변화율보다 크고, 하지만 단위 탄력적일 때는 앞에서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수치가 같았죠. 부호는 다르지만, 하지만 여기서는 판매 수입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판매 수입의 변화율이 0입니다. 주의하세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고 판매 수입의 변화율이 0이면 단위 탄력적. 그 다음에 탄력적은 가격 변화가 판매 수입 변화가 부호가 반대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판매 수입은 무조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판매 수입은 무조건 증가하겠죠. 되죠? 마지막으로 완전 탄력적은 거래량 물어볼 겁니다. 거래량 변화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이 같다. 무조건 이거는 거의 암기할 정도가 돼서 문제, 그래 우리가 시간 단축이 가능하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오늘 이번 시간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10번째 포인트, 배제성, 경합성. 이것도 잘 나오는 주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시면서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사적재와 자연독점, 공유자원, 공공재 기본적 분류되죠. 자, 도로도 따질게요. 그 기본적 내용들까지 사례까지 보시고, 자, 도로로 따지면 막히는 유료도로, 한산한 유료도로, 막히는 무료도로, 한산한 무료도로 되죠. 자, 거기다가 이 배제성이 없다, 비배제성 꼭 체크하실 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공유자원은 우리가 보통 공유지의 비극, 멸종되고 남용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공공재는 부족해진다, 무슨 실패, 시장 실패, 대책이 뭐였죠? 시장에 맡기면 생산이 가능하긴 하지만 공공재는 결국 무임승차 문제 등에 의해서 생산이 민간 기업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항상 부족해지니까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생산하더라. 됐나요? 자, 요 사례는 기본적인 어떤 표를 주고 문제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제시문을 주고요. 밑줄 치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한 다음에 보통 배제성과 경합성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총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체크 포인트 총 10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여러분, 수능이 연기되고 어떻게 보면 뭐 안도의 뭐 한숨을 쉬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또는 더 불안감이 가중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자, 그런 건 일단 접어두는 거고요. 우리 나머지 일주일 동안 조금 더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컨디션 관리 끝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수능 그날까지 EBS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파이널 체크 포인트 2번째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